고대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지식을 조금이라도 쉽게 알아보자. 수박겉 찾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 사기의 장엄한 첫머리 오제봉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제봉기는 단순한 연대기의 시작이 아니라 저자 사마천의 방대한 역사관과 저술 의도가 응축된 선언적 서막입니다. 오제봉기는 저자 사마천의 방대한 역사관과 저술 의도가 응축된 선언적 서막입니다. 그는 신화와 역사가 혼재된 상고시대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재단하고 직조하여 후대 제왕들이 따라야 할 도덕적 원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 저술 당시 복희, 신농, 여화 등으로 대표되는 사망의 전설이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오제로부터 기술을 시작합니다. 이는 사기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대한 서술적 결단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사망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신화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역사를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구성하려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오제를 역사의 출발점으로 선택한 것은 이들로부터 비로소 덕을 갖춘 인간 군주의 통치, 즉 덕치의 계보를 서술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오제에 대한 기록 역시 수많은 모순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많은 학파가 황제를 말하지만 그 문장이 우아하거나 숙련되지 않아서 사대부와 선생들조차 말하기 어려워했다. 불화순, 즉 우아하지 못한 이 잡음들을 걸러내고 일관된 역사서사를 구축하는 것이 역사가 사마천의 과제였습니다. 사마천은 이 불화순한 자료를 정제하기 위해 이중의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첫째, 문헌 연구입니다. 그는 상서를 기본으로 삼고 춘추, 국어, 그리고 대대예기의 오제덕편과 재계성편 등을 비교 분석의 준거로 활용했습니다. 둘째, 그는 문헌에만 매몰되지 않고 광범위한 현지 답사를 감행합니다. 사마천은 서쪽으로는 공동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탕록을 지났으며 동쪽으로는 바다, 남쪽으로는 장강과 회하를 건넜다고 수레합니다. 이 답사를 통해 각지의 장로들로부터 전승되는 이야기와 풍속을 수집하고 이를 문헌 기록과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순서를 정해 편집한 후 그중 특별히 언사가 정확하고 우아한 기록들만을 선택하여 봉기의 첫머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선택과 편집의 과정은 이상적인 군주상과 덕치의 원형을 제시하려는 명확한 목적의식의 발로였습니다. 사마천에게 역사는 단순한 과거 사실의 나열, 즉 크로니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규율하는 도덕적 규범의 체계, 즉 캐논이었습니다. 그는 황제, 전욱 제국, 요 순으로 이어지는 덕의 계보를 확립함으로써 자신이 살던 한나라를 비롯한 후대의 모든 왕조가 따라야 할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현대의 비판적 연구들은 사마천이 한족 중심의 단일 계보를 만들기 위해 객관성을 희생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황제를 토, 즉 중심의 덕으로 설정한 것, 500년의 시차가 나는 염제를 동시대의 갈등 대상으로 설정한 것, 금 지역의 책임자인 백제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사마천이 발견된 역사가 아닌 구성된 역사를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스스로 불화순한 것을 버리고 우아한 것을 선택했다고 밝혔듯이 그의 목적은 사실의 총합이 아니라 덕치의 계보라는 도덕적 정수를 추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제봉기는 한나라 시대의 정치적 철학적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한 역사 구성물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제봉기에 등장하는 다섯 제왕의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서사는 문명이 개창되고 천지의 질서가 잡히며 마침내 덕치가 완성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오제의 첫 번째 인물, 황제 헌원입니다. 그는 소전의 아들이자 공손씨이며 이름은 헌원입니다. 신농씨의 시대가 쇠락하여 제후들이 서로 침략하고 백성들이 고통받던 혼란기에 등장했죠. 그의 핵심 업적은 정복을 통한 통일입니다. 먼저 라이벌이었던 염제와 판천의 들판에서 3번의 전투를 치러 승리했으며 이후 동방의 지도자 치우가 난을 일으키자 제후들의 군대를 규합하여 탕록의 전투에서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문명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산을 뚫어 길을 내고 수레를 정비하는 등 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로써 황제는 한족의 실질적인 시조이자 문화적 영웅으로 기술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초기 기록은 황제가 치후에 신하였다는 암시를 주기도 하나 사마천은 황제를 중심, 즉 토의 덕으로 하는 단일 계보를 확립하기 위해 이러한 기록들을 배제하고 황제를 모든 문명의 출발점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황제의 손자인 전욱 고양입니다. 그는 고요하고 깊어 모략이 있었고 이치에 밝아 사물을 잘 알았다고 묘사됩니다. 황제가 물리적 통일을 이룩했다면 전욱은 사회적 종교적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공적은 절지천통, 즉 하늘과 땅의 소통을 끄는 것입니다. 그는 귀신의 의지에 예의를 제정하여 이전 시대의 무질서한 샤머니즘적 소통을 금지하고 신과 인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시켰습니다. 이는 국가가 제사를 독점하고 종교적 권위를 확립하는 고대 국가 체제의 완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황제의 증손인 제국 고신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워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고 하며 그의 통치는 덕으로 요약됩니다. 널리 베풀되 자신의 몸은 챙기지 않았고 총명하여 먼 일을 미리 알고 미세한 것까지 살폈으며 어질되 위엄이 있었고 은혜롭되 믿음이 있었으며 몸을 닦으니 천하가 복종했다는 기록은 유가적 군주상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핵심 실용적 업적은 역법의 정립입니다. 해와 달의 운행을 관측하여 맞이하고 보냈다는 것은 절기를 정비하여 백성들의 농사 시기를 안정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제국의 시대는 선양의 전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제국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지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는 불선하여, 즉 재능이 평범하고 정사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의 이복동생인 방운, 즉 훗날 요임금은 덕망이 높아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는 스스로 제위에서 물러나 방운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는 혈연보다 덕을 우선시한 최초의 사례로 요순선양의 서막이 됩니다. 네 번째, 제요 방운입니다. 요임금은 중국 역사상 가장 어진 군주의 표상으로 꼽힙니다. 그는 제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교만하거나 방종하지 않았고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띠풀로 엮은 초라한 초가집에서 나물국에 거친 음식을 먹으며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백성들이 정치의 존재조차 잊을 만큼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이는 고복격양고사로 상징되며 요순시대라는 태평성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요임금은 또한 소통의 정치를 구현했습니다. 그는 독단을 경계하여 궁전 입구에 강간고, 즉 간언하는 북을 설치했습니다. 백성 누구나 억울한 일이나 정책 건의가 있으면 이 북을 울려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순중화입니다. 순임금의 서사는 오제봉기에서 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정점입니다. 순은 전욱의 후예이지만 미천한 신분이 되었고 최악의 가정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완악하고 사리의 어두운 고수였고 계모는 악했으며 이복동생 상은 오만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순의 덕망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가족들의 살해 시도는 끔찍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고 방화 시도입니다. 아버지가 순에게 식량 창고 지붕을 수리하라 시킨 뒤 순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사다리를 치우고 밑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순은 다행히 갖고 있던 두 개의 큰 삿갓을 양손에 들고 새가 날개를 편 것처럼 뛰어내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물매몰 시도입니다. 이후 그들은 순에게 우물을 파괴했습니다. 순이 우물 안으로 깊이 들어가자 위에서 돌과 흙을 쏟아부어 그를 생매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은 미리 옆으로 굴을 파두었고 그 굴을 통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살해 위협 속에서도 순은 여전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복동생과 우애 있게 지냈습니다. 순의 서사는 앞선 제왕들이 신성함이나 고귀한 혈통을 기반으로 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순의 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의 통치 정당성은 하늘이 아닌 가장 혹독한 인간관계의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확보됩니다.
요임금은 이 명성을 듣고 순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두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고 오륜을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며 백관의 일을 총괄하게 하여 그의 덕과 능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자 요임금은 자신의 아들 단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천하를 사사로이 물려줄 수 없다며 순에게 재위를 선양했습니다. 오제봉기가 제시한 이상적인 통치 서사는 후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는 태평성대와 성군의 통치를 상징하는 수많은 고사성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오제봉기에서 유래한 핵심 고사성어들입니다. 첫째, 선양.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에서 유래했죠. 혈연이 아닌 당대 최고의 덕과 능력을 갖춘 인물에게 평화적으로 왕위를 물려줌을 의미합니다. 둘째, 고복격양. 요임금 시대의 고사로 백성들이 임금의 존재조차 잊을 만큼 태평성대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셋째, 요순시대.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기.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시대를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넷째, 요고순목. 요임금의 북과 순임금의 나무라는 뜻으로 백성들의 간언과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정치를 의미합니다. 덕치의 정점은 선양입니다. 선은 물려준다, 양은 양보한다는 뜻으로 왕위를 혈족에게 세습하지 않고 당대 가장 현명하고 덕 있는 인물에게 평화적으로 물려주는 이상적인 정권 이양 방식입니다. 요임금은 말년의 신하들에게 적임자를 청거하라 명했고 모든 신하가 미천한 신분의 순을 추천하며 그가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극한 효를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요임금은 순을 검증한 후 아들 단주의 덕이 부족함을 들어 순에게 재위를 넘겨주었죠. 순임금 역시 이 전통을 이어받아 자신의 아들 대신 치수 사업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우에게 재위를 선양했습니다. 이 선양의 전통은 이후 중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는 무력에 의한 찬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이전 왕조로부터 선양을 받는 의례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독특한 정치 문화가 확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복격양입니다.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친다는 뜻으로 백성들이 아무 근심 없이 배불리 먹고 태평성대를 즐기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격양은 나무로 만든 신발 모양의 양을 땅에 세워놓고 다른 양을 던져서 맞추는 당시의 놀이였습니다.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여 년이 지났을 때 자신의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평복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때 한 백발 노인이 배를 두드리고 발로 땅을 구르며 흥겹게 노래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노래가 바로 격양가입니다. 격양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네.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먹으니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요임금은 이 노래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노래보다 아예 임금의 존재와 정치의 힘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한 무의지치의 정점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고순목입니다. 요임금의 북과 순임금의 나무라는 뜻으로 지도자가 백성의 소리, 특히 비판과 간언을 듣기 위해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했음을 상징합니다. 요곤악간, 즉 요임금은 독단적인 정치를 염려하여 대궐 문 앞에 강간고, 즉 간언하는 북을 매달았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나라에 간언할 말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이 북을 치도록 하여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이는 후대 신문고 제도의 시초로 여겨집니다. 순목구잠, 순임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궐 앞에 비방지목, 즉 정치를 비방하는 글을 쓰는 나무를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이 나무에 자유롭게 고충과 의견, 심지어 비판을 기록하도록 했으며 순임금은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읽으며 스스로를 경계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요고순목의 고사는 사마천이 창조한 덕치의 이미지가 후대에 어떻게 구체화되고 증폭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 고사의 출전은 회남자 등 후대 문헌이며 오제봉기 원문에는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사마천이 오제봉기에서 요순을 소통하는 군주라는 추상적인 아이콘으로 확립하자 후대 학자들이
이 이미지를 붓과 나무라는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장치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오제봉기는 다섯 군주의 행적과 그 결과를 통해 사마천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적 교훈과 그의 독창적인 역사관을 집약적으로 드러냅니다. 오제봉기의 인물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통치 행위를 보여줍니다. 황제의 행동은 정복으로 요약됩니다. 그의 무력은 난을 평정하고 칠을 위한 물리적 기반, 즉 통일된 천하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요순의 행동은 덕화와 선양으로 요약됩니다. 그들은 무력이 아닌 솔선수범과 소통으로 천하를 다스렸고 그 결과 이상적인 태평성대가 구현되었습니다. 사마천은 황제의 정복과 요순의 덕화를 모순된 가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기에는 황제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기에는 요순과 같은 지극한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이상적 군주가 갖추어야 할 두 측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황제가 문명의 토대를 놓았다면 요순은 그 위에 덕치의 전당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마천이 오제봉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최종 교훈은 상고사에 대한 당대의 회의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의 역사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는 상고사에 대한 당대의 깊은 회의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들이 오제를 칭송하지만 너무 오래되었다고 인정하며 황제에 대한 말은 문장이 우아하지 못해 선생들조차 말하기 어려워했다고 토로합니다. 심지어 육아의 핵심 경전인 상서조차 오직 요 일의 일만 기록했다고 한계를 명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오제봉기를 저술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광범위한 답사 경험과 문헌을 근거로 오제덕과 재개성의 내용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사마천의 최종 교훈입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관계의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 상고사의 영역에 직면했을 때 없음을 택하는 대신 후대에 교훈을 줄 수 있는 덕의 계보를 선택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이 왜곡이라고 비판하는 행위는 사마천에게는 정제 또는 선택이라는 역사가의 핵심 임무였습니다. 그는 그 말 중 더욱 우아한 것을 가려내어 봉기의 첫머리로 삼는다고 선언함으로써 객관적 사실의 총합이 아니라 도덕적 교훈의 정수를 역사라고 보았음을 천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마천에게 역사는 궁극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고 전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는 덕이라는 렌즈를 통해 혼돈의 신화를 질서의 역사로 승화시켰으며 오제봉기는 그가 후대에 제시한 역사의 거울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사마천이 오제봉기를 통해 그려낸 덕치의 원형과 그의 역사서술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